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꿈이냐 돈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또 예를 들어서 주체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구조의 작동이 중요한지 뭐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면 그것의 총합이 인생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장입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한민국 1호 기록 학자이신 김익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 채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제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치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삶의 지혜랄까,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갖고 능력을 조금 채워가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또 지필가이기도 한 김익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철학은 어떤 삶의 지혜, 네. 삶의 위로를 주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네. 지식의 지자는 알지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혜의 지자는 알지자에게 날일자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는 그 지식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숙성돼 가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다면 세 가지로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지혜 세 가지. 제가 뭐든지 세 가지로 퍽 얘기하는 게 되게 쉬운 사람인데 지금 김필영 선생님 질문은 굉장히 난해하긴 합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은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잘하려면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공부 후실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무엇인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행위를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능력이 붙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벌떡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는 이 위기의 사회일 뿐만 아니라 서열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어 하는 의심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행위를 하는 그런 일종의 용기라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도 지혜네요. 지혜죠. 네. 용기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든다면, 역시 이제 제가 기록학자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행위한 것을 잘 기록을 해보면 이게 써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기 기억에 그것을 누적시키고 정말 지혜로운 삶을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것, 공부하는 능력을 갖출 것. 두 번째, 퍽하고 실행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것. 세 번째, 그 모두를 기록으로 안착시켜서 자기 몸에 착 붙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삶의 3대 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기록학자답게요. 어떻게 일사천리로 세 가지가 나올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거를 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무언가를 씀으로써 네. 그 생각이 정리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좀 다듬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참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기록이 중요한가요? 기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을 경험하거나 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알게 되거나 그럴 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것이 이만큼이면 그것을 기록을 할 때는 요만큼을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게 돼요.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오더에 해당하는 건데
되는데 지식의 오더를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의 의미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체화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록의 한 가지 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잠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데 또는 우리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저는 몸과 정신은 일체화되어 있다고 봐서 걔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있죠. 얘도 기록이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중요하죠. 그걸 물론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긴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어떤 뭐 발표를 할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기록을 조금씩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쑥쑥쑥 하고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기록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잠재성을 현재성화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 예. 제가 요즘 그 뇌과학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 뇌과학 모임에서는 그 주로 외워요. 네. 그러니까 핵심 지식을 네. 일단 외우면서 시작을 해요. 아,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창조성을 강조를 하면서 암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등한시한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공부하는 순서는 일단 핵심 지식을 암기를 하면 거기에 지식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왕조를 공부할 때 태동치사는 문단세를 먼저 외우면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조선 역사의 지식이 달라붙고 네. 그리고 화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뭐 주기율표를 네. 외우면 네. 그 화학적 지식이 더 쉽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암기가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기록을 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고 네. 정리를 한 거를 이제 밖으로 실제로 이제 기록함으로써 네. 조금 더 체계화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 네. 예. 기록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인풋 아웃풋을 예. 반복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아웃풋을 안 하면 아웃풋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렇죠. 사실 네. 그걸 하는 습성들이 없기 때문에 네. 자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 네. 아웃풋을 안 해보셨어요. 예. 책을 읽으면 꼭 메모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읽을 거를 꼭 말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걸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지식을 흡수해서 그것을 잘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철학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그전에는 내가 그냥 책을 읽기만 했던 거를 이제는 책을 읽은 걸 정리를 해서 말해서 녹화를 하고 또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럴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암과 모름의 경계가 또 명확해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이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사실은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걸 기록을 해보면 네. 내가 여기까지는 알고 네. 요 다음부터는 내가 그러니까 본인은 알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어디까지 아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그 마인드박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 표지도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책 표지 보면 뭔가 이렇게 네. 그림도 들어가고 화려하게 돼 있는데 박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제가 네. 내용을 열심히 탐독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마인드박스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냥 한국말로 하면 생각 상자 같은 건데요. 우리 이제 마이켄 대학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게 우리가 1년에 4번 모집을 하는데 보통 한 번 오시면 10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서 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우리 졸업생들 수만 해도 뭐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 아이켄 대학은 이제 졸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켄 합창단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같은 것을 제가 지향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관 그러는데 인생관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인생관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 모르죠. 답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축적인 어떤 생각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불안할 뿐만이 아니고 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음에 키워드는 사실 인생관이었어요. 인생관을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록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분류라는 마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인생관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이지? 이렇게 분류를 해봅니다. 제가 마인드박스라는 제목의 책을 낸 것은 인생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생각의 요소들 그게 16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6가지를 만들어내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틀이랄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꿈이냐 돈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또 주체성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환경이나 어떤 구조의 작동이 중요한지 뭐 이런 요소들. 사실 일상생활을 살 때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정리한 바로는 16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계시면 그것의 총합이 인생관이 아닙니다. 그런 거네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네. 저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네. 경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네, 저 사람이 본성이냐 양육이냐 문제에 있어서 선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후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등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범주의 틀을 여기서 제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칸트가 네. 시도했던 것에 좀 다른 판본. 예. 저도 범주를 설정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논리적으로 좀 체계를 잡아보자 차원에서 이 책을 썼고요. 그래서 저의 16가지 범주에 대한 생각을 책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16가지를 보시고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를 메모도 해보고 나중에 글도 써보고 이 16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독서 모임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관 얘기하면 진지충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엄청 재밌는 프로젝트라는 걸 아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박스라는 제목을 제가 출판사랑 협의하면서 내세운 거고요. 이 마인드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기축적인 생각,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범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16가지의 박스에 내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게 나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기 생각의 실체를 정리하는 과정이고 사실 그걸 정리하는 과정은 앞에 우리 김 선생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조금 메모를 하면서 하면요 의외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 영상을 많이 시청합니다. 많이 배우고 저도 있는데요. 5분 뚝딱 철학 정말 애청자입니다. 그 철학자들을 이제 많이 인용하시고 네.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철학자를 뭐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철학자에 관심이 있으신지 좀 네. 주시죠. 아이고 근데 제가 5분 뚝딱 철학에 나와서 철학 얘기를 하기는 벌써 얼굴이 빨개지네요. 제가 가끔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제 쓰는 책에서 이제 철학자들을 언급을 해요. 질들로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김필영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저분이 보시고 이거 저거 틀렸는데 이러실까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사실 뚝딱 철학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가 철학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생각 상자 마인드박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각을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이론적 틀 같은 것을
삽입을 싹 하면요, 우리의 분산된 생각이 그 이론적 틀에 의해서 정리되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박스 책 안에 이제 16가지 그 범주들에 대해서 제가 쓴 것을 보면 일부 철학자들의 얘기 같은 것을 하나의 생각의 틀로 삽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푸코에서 질들레스, 그리고 이제 환대 같으면 데이터 등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고대 철학자에서는 뭐 이 플라톤 계열보다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을 더 좋아하고,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의 계열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 방식이 현대 철학에 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 입론과 관련해서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칸트에 딱 떨어지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록학자에 네.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칸트는 어려우면서도 딱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은 이제 글은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명쾌한 네. 그런 철학자라고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칸트의 원전을 읽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제가 특히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좀 권하는데요. 일단 5분 뚝딱 철학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접근할 때는 저는 아트 앤 스터디라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거기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철학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원전을 읽기보다는 아트 앤 스터디 같은 강의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그걸 이용한 다음에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적인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져서 제 방식의 철학적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철학적 틀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마인드박스의 어떤 개별 주제, 개별 범주에 대한 어떤 이론적 틀 같은 걸 생각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참 공부할 때 아트 앤 스터디에서 그러셨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라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녹음을 하고 네. 이제 공부를 못 하니까 옛날에는 그 저기 MP3 들고 네. 다녔잖아요. 네. 그거 넣고서 이제 퇴근하면 이제 산책하면서 듣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마인드박스의 뭐 욕망에 대해서, 경쟁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서 나와 있는데 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인드박스나 아니면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 마인드박스가 있으신지요? 네, 뭐 16가지나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뭐가 좋을까? 다들 어려워하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거는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인드박스로, 그러니까 인생관의 하나의 구성 부분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정말 저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 체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체냐 구조냐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구조의 작동 안에서 미세한 삶의 영역에서 주체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가 결정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체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학으로 보면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사이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그러면 주체로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그냥 잘 꾸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체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미세한 판단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간다는 건 계속 판단하고 선택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체라는 마인드박스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학자들의 주체와 구조의 작동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주체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몇 가지 사례를 나눠서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서 큰 어떤 변곡점을 갖게 된 거, 이거는 나이가 꽤 들어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40대까지는 흘러온 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구조가 작동해서 제 인생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구조가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자신의 주체로서의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의 박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작동하는 구조가 뭐지?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보시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주체로서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하나의 박스로 딱 메모하고 정리를 하셔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적 틀, 내지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그 속에서의 주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돈키호테처럼 뭐 그걸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주체성도 그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은 그 구조가 뭔지 알아야 네. 그 안에서 나의 주체성을 살지, 내가 뭐 어떤 세상에 살지도 모르는데 나의 주체성을 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할 때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왜 스왑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점이 뭐고 자신의 단점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의 기회 요인이 뭐고 위협 요인이 뭐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 요인하고 소위 이제 환경적, 객관적 요인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게 이제 주체와 구조의 작동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나에게 작동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뭐지? 이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요인들을 전제로 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지 하는 걸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인드박스로 서 있으면 매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객관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이 나의 생각도 있지만 나의 생각이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네. 자기 생각이 객관화라고 볼 수 있죠. 네, 쓰는 작업을 통해서 또 이런 그 마인드 박스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는 거하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윤리학에서 보면 이게 어떤 차이냐면 그 플라톤은 아는 것이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알기만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지런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습관이 돼야 네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지. 네가 부지런함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암과 실천 사이의 차이가 어찌 보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마인드 박스 통해서 네. 날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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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실천하는 방법.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변화라는 개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들레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멀티플리서티라는 개념에 해당하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데 나는 액션 스릴러를 좋아해. 나는 멜로 드라마 영화를 좋아해.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무슨 영화를 볼까 할 때 그냥 단순 변증법적인 사고를 하면 액션인데 그 안에 멜로도 좀 들어있는 그런 영화를 같이 찾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영화를 보자. 이제 이게 보통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액션을 좋아하면 이 친구가 양보를 해서 액션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이 친구는 액션을 좋아하지만 멜로를 좋아하는 친구랑 만나서 멜로를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약간 액션도 더 좋아하게 되고 멜로도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의해서 주체라는 것은 계속 자신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화 성장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은 액션도 보게 되고 멜로도 보게 되고 멜로적인 성격을 가진 액션도 보게 돼요. 이걸 제가 용어를 붙여서 변증적 사고라고, 변증법 말고 이렇게 제가 용어를 조어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인드박스라는 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인드박스 1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해요. 행위를 계속하면서 자기 마인드박스가 자신의 행위의 변화 또는 행위 과정에서의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마인드박스는 미세하게 계속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관이라고 얘기할 때 인생관이 사이즈가 크니까 그게 뭔지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자, 인생관을 16개 마인드박스로 나눠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행위를 계속합니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꿈,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걸 꼭 머리에 두시고요. 마인드박스를 만드셨으면 걔를 자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행위해야지 하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하고 행위 과정에서 변화한 것을 다시 마인드박스를 지속적으로 버전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의 마인드박스를 버전업하는 그런 삶의 태도 같은 걸 가지면 우리가 더 이상 막 나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휘둘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스스로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주관하는 인생도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성장해가는, 제가 becoming의 삶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적절히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책을 그냥 읽기만 하고 여기 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표는 제가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부록으로요 16가지를 다 하면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서 10가지의 자신의 마인드박스를 쓸 수 있는 기록 노트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써보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거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가지고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자기 이야기도 하다 보면 마인드박스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메모해 놓고 메모한 걸 토대로 해서 조금 글도 써보고 이런 것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써보고 하면 진지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재밌는 것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말이 인생관 그러지 사실은 그것만큼 모호한 말도 없다네. 그렇죠. 인생관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뭐 이런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키면서 자기 사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뭐 책도 쓰시고 뭐 아이템 대학도 운영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우선 이런 활동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의 이 학력 서열 사회를 조금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부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나 큰 가능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잠재성이지, 이 잠재성을 내면에 갖고 계신데 이 서열 사회에 나는 여기에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비커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생성적 삶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수고 정말 내가 나를 자유롭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잘 가꾸고 사랑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아이캔 대학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저작을 적극적으로 이 책으로 써서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얘를 이제 몸의 실력을 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인생관이라고 할까 마인드박스들을 정리를 해내고 벌떡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습관도 몸에 붙이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됐어. 저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향유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캔 합창단을 만들어서 합창단 요새 너무너무 다들 즐거워하고 잘 삽니다. 앞으로 연극단도 만들 생각이고요.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런 공간을 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호응해서 같이 모여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기본 능력을 같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몸에 갖추고요. 또 자신의 삶의 목표로 하든지 그것에 기반이 되는 지금 말씀드린 마인드박스 같은 인생관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풍요로워지면 그걸 가지고 일상을 잘 살아나간과 동시에 좀 즐기는 세계까지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만들어가는 것 이런 세계를 꼭 한번 구축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어찌 보면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인드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인드박스 책이라는 게 네 인생관을 정립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생각 정리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관을 정립하는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아서 오늘 좋은 책 소개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